자, 저희 그 다음에 봅시다. 12주차로 넘어가 보시고요. 12주차. 12주차 내용의 첫 번째가 허블의 법칙이에요. 허블 법칙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은 아마 이 12주차의 내용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문제도 좀 예시 들어드리고. 허블 법칙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계산 문제도 나오고 생각할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봤자 지구가 어차피 직각하면 항상 특수가 그것만 할 거니까. 보면 되겠고 일단은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뭐 만든 법칙인데요. 이제 우리가 좀 배경으로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블 법칙이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마다 과학자들, 박사님들마다 우주가 팽창하냐 팽창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팽창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던 이제 와중에 감론을박하던 와중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기본적으로 관측한 외부 은하의 대부분이 후퇴한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관측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는 팽창한다가 정해진 거예요. 허블에 의해서.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그 당시에 관측한 기록 데이터를 그래프로서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후퇴 속도, 은하의 후퇴 속도,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하까지의 거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 겁니다. 점을 찍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들의 은하들이 완전히 좀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뭐라고 그래? 되겠다, 예쁘겠다 라고 해서 은하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 그건 왜?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V는 H 곱하기 R 이렇게 써주는데 V는 이제 위에서 쓴 것처럼 후퇴 속도, H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허블 상수예요. 그 다음에 R은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과들이 모여 있으니까 Y는 AX 꼬라지 됐습니까? 1차식 형식, 1차원표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분의 V인 거고 그거는 허블 상수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때 기울기가 달라지면 허블 상수가 달라지는 거고요. 허블 상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수값과는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의 상수들은 어떤 계산을 위해서 어떤 숫자들을 그냥 단순한 이제 도식화한 게 상수잖아. 근데 허블 상수,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인데 허블 상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허블 상수.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최초로 측정했을 때에 비해 현재는 많이 작아졌어요. 많이. 그래서 일단은 허블 상수의 그 현재 값이 얼마냐를 하기 전에 후퇴 속도와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의 단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후퇴 속도는 km/s를 사용하고요. 1초에 몇 킬로미터 멀어지는지. 그 다음에 거리는 메가파섹이라는 걸 써요. 파섹은 저번 시간에 1파섹은 3.26 광년인 거 말씀드렸고요.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제곱, 100만. 그래서 100만 파섹. 그래서 허블 상수의 단위는 무엇을 쓰느냐라고 하면 R분의 V잖아. 그래서 허블 상수의 단위는 km/s/메가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허가 왜 두 개야? 라고 생각해서 이상한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허블 상수 일단 먼저 쓸게. 현재의 허블 상수는 약 68 정도, 68km/s/메가파섹인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보면 돼. 어떤 은하까지의 거리가 1메가파섹 멀수록, 그러니까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메가파섹 멀어질 때마다 후퇴 속도가 68km/s씩 증가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랑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녀석이 후퇴 속도가 68이라고 한다면 나랑 1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녀석은 680 더 큰 거지. 됐어?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의미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블 상수는 변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좀 천천히 얘기해볼까요? 허블 상수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측을 할 때마다 변해요. 관측을 할 때마다 변한다는 게 또 랜덤은 아니고요. 관측 장비가 정밀해짐에 따라서 점차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만약에 내 키를 잴 거야. 궁금하진 않지만 만약에 눈금 간격이 1m인 자로 재면 저는 2m라고 할 수 있겠죠. 10cm인 자로 재면 180일 거고 1cm인 자로 재면 181cm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점점점 관측 장비가 정밀해짐에 따라서 허블 상수가 변해 왔다. 그래서 최초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진 형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해 봐야 되냐. 첫 번째 우주의 나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건 자,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런 관점이에요. 허블 상수는 R분의 V야. 그럼 R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와 관련된 물리량. V라고 하는 거는 속도와 관련된 물리량이죠?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관련된 물리량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초딩 때부터 주입 당한 거 있잖아요. 거속시 주입 당했죠? 시간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거리이다. 됐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네, 허블 상수는 거리분의 속도지? 뭐 속도든 속력이든 물리시간 아니니까 구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해요.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한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혹은 7억 년, 정확하게 137.98억 년인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137억 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8억 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재마다, 문제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대략 요 정도가 된다. 두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우주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유빈 씨 예전에 뭐 우리 같이 했었나? 그때 됐나? 겨울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럼 물어볼 거예요. 우주는 끝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태우 씨, 우주의 끝은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얘기하면 돼요. 없어요. 있다고 했으니까 없어요. 준성 씨 있어요? 없어요? 모를 것 같아. 오, 있어요? 없어요. 자, 우주의 끝은 있다도 정답이고요. 없다도 정답이에요. 모른다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있다도 정답이고 없다도 정답이에요.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그 공간적인 관념에서는 우주는 끝이 없어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빅뱅 우주를 할 때 다시 얘기할 거지만 우주는 우리가 막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림 뭐 빅뱅 우주 커지는 거를 풍선이 있고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를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우주는 그 풍선이에요. 풍선 안에 공기가 아니에요. 풍선이야. 그러니까 이 겉면이에요. 우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는 가장 내 핵의 중심이 있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표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도 그냥 풍선의 표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의 겉면에 다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잖아. 그럼 겉면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지구는 중심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표면에는 중심이 없죠. 됐어요? 끝은 있나요? 끝도 없는 거예요. 북극을 끝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그런 어떤 관점, 어떤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끝이 없어요. 중심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이 있다가 정답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한계는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 도대체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 우주의 나이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00억 광 아까 얘기했던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에서 나온 빛이 나한테 도달하려면 100억 년이 걸리죠? 되셨나요? 됐어? 관점 이해됐어? 그 다음에 138억 년 그럼 150억
예를 들어서 150광년 떨어진 어떤 별이 있어. 그 별빛이 나한테 도달하려면 얼마가 걸려요? 150억 년이 걸리죠. 지금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 됐나요?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빛은 나한테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비유를 한 거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니까 점점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있어서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겠죠?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요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게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는 건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어떤 물질, 에너지의 이동이 불가능한 거지 공간 자체의 팽창은 관측자 기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면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빛보다 빨리 멀어지는 어떤 특정 지점의 바깥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빛은 나한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됐으면 첫 번째 예시로 이해해도 돼. 200억 광년 떨어진 어떤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 저기 깐타피아 별에 외계인이 있어. 거기서 나온 별빛이 나한테 도달할 수 있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200억 광년 떨어진 지점을 얘기하는 게, 논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정한다면 우주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여기서 정의하는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건 관측 가능한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이 가능한 우주예요.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 우주에 있는 녀석과 상호작용은 빛을 통해서만 해요. 말을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가 항상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수업 내용을 전달할 때 이제 칠판에 쓰면 여러분들은 빛을 통해서 받아들일 거고 말을 하면 소리를 통해서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내 수업의 어떤 정보 전달은 빛과 소리. 뭐 저를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는 빛으로만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우주에 있는 정보들. 뭐 중력파라는 게 있지만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간 그 범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왜 H분의 C. C는 뭐예요? 광속이에요. 우주의 크기. H분의 1은 우주의 나이죠. 우주의 나이만큼 광속으로 달려갔어. 근데 그것보다 멀면 우리는 그 바깥이랑 상호작용할 수 없다. 그래서 H분의 C로 구하고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는 허블 상수와 어떤 관계다? 반비례한 관계다. 됐어?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변할 때 증가한다면 우주의 나이나 크기는 줄어드는 거고요. 허블 상수 값이 줄어든다면 우주의 나이와 크기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허블이 처음 측정할 때에 비해서 현재로 오면서 허블 상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도 증가했고 그때 추정하는 우주의 크기도 증가했는데 아니 허블이 측정할 때랑 지금이랑 우주의 나이가 증가한 건 당연한 거잖아. 옛날이고 지금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추정했던 우주의 나이는 뭐 몇십억 년 수준 지금은 138억 년 수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는 걸 의미해요. 뭐 100년 증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됐어? 일단 믿을게요. 두 번째 IS 개념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계산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을 가지고서 누구야? 엄청 깊은 한숨. 허블 법칙하고 이제 저 도플러 효과를 이제 짬뽕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죠? 너무 재밌어요. 왜냐? 봐봐. V는 HR은 허블 법칙이야. V가 후퇴 속도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플러 효과는 뭐야?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예요. 수업 바꿀 수 있나요? 뭘 바꿔 같이 합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V는 HR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다들 표정이 그런 표정하지. 후퇴 속도 써드릴게요. 후퇴 속도. 허블 상수는 됐고요. R은 은하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기준 파장 써야 돼? 기준 파장. 그 다음에 델타 람다 파장 변화량.
문제를 제가 보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C는 광속. 광속은 얼마?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 여기 다 이과충들의 모임이잖아. 그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가요? 만약에 자다가 어머니가 민지야 광속이 얼마나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 하고 다시 잘 정도. 나와야 돼.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색편. 자, 그럼 잘 봐. 얘도 마찬가지. V, R, 적색편이 셋 다 무슨 관계? 비례한 관계. 정확하게. 아니야? 그러면 저 광속이 10의 8제곱 맞죠? 아씨, 너 이과 하지 마. 10에 5제곱. 저 이과. 전 공과인데. 뭐라고? 저 공과인데. 공과야? 네. 공과가 이과잖아. 뭐라는 거야? 공과 중에서도 광속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 세 마리는 정비례한 관계인 거죠. 아, 설마 이거 보고서 얘네 셋이 왜 정비례라 지금 하지 마. 진짜 1차 시기니까. 그지? 그런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쉬운 거부터 점점점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자, 우리는 옆쪽을 보시냐면 저 뒤에 쉬운 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128쪽에 1번 풀어보세요. 제가 일단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 다음에 B, C, D.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교에 가서 야, 천체 별거 아니야 라고 해야 돼.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 가서 야 근데 X됐어 하지마 야 병신들아 난 들어도 모르는데 니네 X됐다 하지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허블 상수가 70.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문제 저 같이 풀어봅시다. 뭐 그냥 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분석을 할게요. A 기준에서 B의 후퇴 속도, C의 후퇴 속도, D 기준에서 C의 후퇴 속도, B의 후퇴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A, B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 A, C 사이의 거리, A, D 사이의 모든 거리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첫 번째 너무 쉬워. V는 그냥 HR에 집어넣으면 돼. 문제에서 H 허물상수 70이라고 줬죠? 그래서 그냥 단위 생략하면요. 내가 A에서 바라본 B, A에서 바라본 B는 V 후퇴 속도가 3,500이에요. 근데 허물상수가 얼마야? 70이네. 그러면 곱하기 R이라고 했을 때 땡땡땡 거리가 얼마인 거예요? 50메가파섹인 거예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아니겠죠. 그죠? 어려울 수 있는데 금방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석대로 풀어볼까요?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의 B가 1대2네. 그치? 그럼 둘 사이의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도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1대2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B, C 사이의 거리도 동일하게 50메가파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후퇴 속도랑 거리랑 정비례하니까 이거 안 썼어. 도플러가 안 썼어. 이 문제에서. 그리고 C와 D 사이의 거리. D에서 C를 바라봤을 때 7,000으로 멀어지네?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 100메가파섹이 되는 거예요. 7,000으로 멀어지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얘기는 뭐 사실 작년에 배우고 왔겠지만 팽창하는 우주는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니까 내가 만약에 B에서 D를 바라봐. B에서 D를 바라봤을 때 후퇴 속도는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은 1500km/s가 되는 거예요. 공식을 굳이 쓰자면 V는 H 곱하기 R에서 V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허블상수 70이고 거리는 B에서 D니까 15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V가 1500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라보더라도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멀어지는 거야. C에서 바라보면 B도 왼쪽으로, A도 왼쪽으로, D도 오른쪽으로. B에서 바라보면 A는 왼쪽으로, C는 오른쪽으로, D는 오른쪽으로. D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왼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허블 법칙의 풀이 문제 됐습니까? 나머지 보기들은 해결할 건 아니고요. 문제 유형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제 도플러 효과랑 섞은 걸 가봅시다. 133쪽에 2번 보세요. 내가 얘도 좀 그리는 동안 잘 음미하고 있어봐. 구역질 하지 마시고 잘 맛을 음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비교군. 비교군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관측자 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A, B가 있을 때 나에서 관측한, 그다음에 나에서 관측한, 그다음에 가나.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거지만 이제 이과들이니까 숫자들도 익숙해져야 돼. 토하지 말라니까. 토하지 마. 5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5346을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5346을 보자마자 4860에다가 아마도 486을 더한 거네. 됐어. 5346을 보자마자 4860에다가 486을 더한 거네. 하면 나올 거야. 언제가 계속 하나면 나올 거고요. 자, 얘가 기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뭐 후퇴 속도나 이런 건 됐고 그냥 문제 해석하는 방법적으로 그냥 다 접근할게요. 뭐부터 할 거냐면 가부터 가봅시다. 가부터 그냥 가를 해석하면 아니 나부터 갑시다. 가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파장을 모르니까 나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비교군을 내가 서 있는 거라고 가정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파장 변화량이 없을 거니까 내가 A를 관측했을 때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는 V 후퇴 속도는 이 문제에서 허블 상수를 주진 않았으니까 V 후퇴 속도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자, 식을 집어넣어 봅시다. 어떻게 집어넣냐? V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람다 제로는 얼마네? 4860이 람다 제로고 델타 람다는 얼마야? 5103 빼기 4860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딱 전자두뇌로 계산했더니 20분의 1 나오시죠? 전 전자두뇌여서 나왔어요. 죄송해요. 외우고 있었어요. 20분의 1이요. 근데 뭐 이건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20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후퇴 속도는 얼마인 거야? 2분의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가 되는 거예요. A의 후퇴 속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B를 관측했을 때 똑같이 집어넣을 거야. 위에 첫 번째 하얀 식은 했냐? 그럼 V는 4860 파장, 기준 파장은 똑같아. 그런데 5346 빼기 4860을 하는 거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이것도 똑같이 전자두뇌로 계산했더니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그래서 이 내가 바라봤을 때 B의 후퇴 속도는 얼마인 거야?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인 뭐라는 거야? 이거 위에 것도 틀렸지? 10의 4제곱이죠? 죄송해요. 20분의 1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도 10의 5제곱이 아니라 10의 4제곱이죠? 10의 4제곱 km/s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중간 점검 뭐 얘기할 수 있냐? 내가 A를 바라봤을 때, 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VA 대 밑에 했을까요? 내가 바라봤을 때 VA 대 VB는 RA 대 RB죠. 후퇴 속도 A, B의 B는 거리 A, B의 B지. 정비를 해야 되네. 근데 그게 몇 대 몇이네? 1대 2인 거 됐어? 그래서 거리가 A까지의 거리보다 B까지의 거리가 몇 배 먼 거야? 2배 먼 거야. 그런 거라고.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똑같이 써볼게.
가에서 내가 A를 바라봐. 가에서. 그러면 똑같이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니까 요번에는 근데 기준 파장이 4860이 아니라 4340이죠? 됐습니까? 4340이고요. 위에 파장 변화량이 쓰여져 있진 않은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람다 A라고 할까요? 람다 A라고 했을 때 곱하기 C 하면 자 질문 이거 C라고 안 할게 3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 네모 얼마 나와야 돼? 다들 그냥 받아 적고 계셨군요. 1.5 곱하기 10이 4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그냥 20분의 1. 왜? 20분의 1 곱하기 10을 해주면 2분의 1이 돼서 아 그거 말고 더 쉽게 후퇴 속도 거리 적색 편이가 정비례 됐어? 이게 적색 편이 아니야? 이게 적색 편이잖아. 후퇴 속도 거리 적색 편이네 정비례.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나 더 하자면 동일한 은하에서 측정한 흡수선의 적색 편이 값은 같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한 은하라는 거는 나와 떨어진 거리가 1대1이라는 거잖아.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흡수선의 적색 편이도 똑같아야지. 적색 편이. 그래서 이 값이 20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이름을 뭐라고 칠까요? X랑 Y라고 할까요? 이 녀석을. 자, X를 내가 볼 거야. Y를 볼 거야. X랑 Y는 같은 은하에 있잖아. A라고 하는 동일한 은하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나로부터 X까지의 거리, 뭐 X라는 말이 있겠지만 나로부터 Y까지의 거리도 1대1인 거잖아. 후퇴 속도도 1대1인 거잖아. 같은 은하에 있는 걸 관측한 거니까. 그러니까 적색편이도 1대1로 동일해야죠. 그래서 가에서 측정한 적색편이 나에서 측정한 적색편이도 동일해야 된다. 같은 은하 내에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가에서 또 B를 관측하면 똑같이 되는 거야. 그죠? 4340 분의 기억 빼기 4340인 거죠.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분의 1이다. 얘랑 같아야 된다. 같은 은하니까. 분필이 너무 연약해. 저처럼 가녀린 사람한테 너무 잘 보여. 근데 엄숙해졌네요. 됐어? 이해됐어? 네. 내라고 했어. 오케이. 이제 다음. 다 쓰면 지울게요. 이게 비율로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그쵸. 제이씨 진짜 감동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제이씨가 제가 의도한 대로 얘기해 주신 거. 오랜만이야? 처음이야. 오랜만이라고 합시다. 지워내죠? 쓰고 있어. 저 말고 여기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같으니까. 굳이 지울 필요가 없었는데 지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몇 번 보시냐면 그 위에 있는 1번 보세요. 1번을 지금 풀겠다는 게 아니야. 문제 새로 낼 겁니다. 1번을 봐. 133쪽에 1번.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하의 관계가 이렇게 A, B, D로 직각삼각형으로 주어지면 특수각인 거예요. 그럼 이런 숫자를 보자마자 195는 65 곱하기 3이네. 260은 65 곱하기 4네 라고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 당신은 외우고 있는 거잖아. 도 맞지만 왜냐면 직각삼각형을 보자마자 특수각이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잖아요. 1대2대 루트 3, 그 다음에 1대1대 루트 2, 그 다음에 3, 4, 5, 그 다음에 5, 12, 13 이거밖에 없지 않아? 또 있어? 특수각? 그 정도 수준이잖아. 또 그 중에서 머리를 돌려봐. 그러면 195는 소인수분해 했더니 65 곱하기 3이네?
260은 65 곱하기 4네.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는 65 곱하기 5겠네. 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한 거지? 아니 자신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해한 거지? 이런 느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문제. 직접 제가 써서 내볼게요.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스텝 1, 이 문제 1번은 너무 감사한 문제야. 왜냐? 시각삼각형을 줬잖아. 문제에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자, 어떤 은하 A, B, C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가 낼 거고요. 은하 A, B, C의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80메가파섹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관측한 B와 C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은 60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B에서 측정한 A의 후퇴 속도와 A에서 측정한 C의 후퇴 속도는 머리가 안 돌아가지. 많이 먹어. 자, 큰일이다. 머리가 안 돌아갔네. 2대 1이야. 응? 1대 2야. 됐어? 그럼 이제 질문, 문제, 퀘스천. B와 C 사이의 거리. 그럼 뭐 해야 돼? 이 녀석의 이 은하들의 위치 관계를 찾는 거야. 퍼즐 풀듯이. 힌트. 시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딱 예쁜 도형, 이제 귀여운 도형. 그런 애들만 나와. 문제. 왜 만약에 삼각형의 내각이 뭐 90도, 뭐 20도, 70도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 그러면 1대 1의 루트이 아니 1대 1의 루트가 아니야. 맞나? 의미야? 알겠습니다. 1대 2의 루트 3 1대 1대 루트 2 3, 4, 5 50, 23 그 정도 선입니다. 제가 혹시 틀렸나요? 아니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푸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운 걸로 당신 꺼드럭 됐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왔어? 네. 기다려주세요.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고태우 씨 밥 먹었나요? 저도 저녁 먹었어? 네. 뭐 먹었어? 어제 저녁 말고 오늘 저녁. 너무 지구과학에 몰입을 한 거야. 너무 그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줬으니까 그냥 A와 B 사이의 거리 80메가파섹을 그냥 쏘나 단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한 B와 C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래? 60도래.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가 B에서 측정한 A의 후퇴 속도
후퇴 속도는 사실 후퇴 속도의 B는 거리의 B와 같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80이네?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160 메가파섹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게 그치? 그럼 B와 C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 거예요? 80 루트 3 메가파섹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야. 됐어? 이렇게 구하면 돼.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근데 그냥 시간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어떤 거야? 여기 B, 여기 C? 무슨 뜻이지? 여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B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80이 아니잖아. 됐어? 조건은 다 만족해야 돼. 그런 거고요. 자, 한번 지워봅시다. 그 다음 내용, 마지막 내용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내용.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 빅뱅 우주 그리고 급팽창 우주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울게요. 빅뱅 우주론이 우리가 쭉 쓸게.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요. 가모프라는 아저씨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좀 대응되는 개념인 호일이라는 아저씨가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결론은 아실 것 같은데요. 누가 맞아요? 빅뱅 우주론이 맞아요? 빅뱅 우주론도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진 거죠. 일단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모두 허블의 법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일단은 들어가고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팽창할 때 어떤 우주의 질량이 새롭게 증가하지 않아. 질량은 일정의 우주의 질량. 그런데 우주의 부피는 증가하니까 부피분의 질량 값인 밀도는 그죠? 밀도는 어떻다? 감소한다. 그리고 그 밀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온도라고 하는 것도 귀찮네요. 화살표로 할게요. 줄어든다, 감소한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밀도에 대응되는 게 왜 온도냐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인 거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상 우주론은 뭐야? 은하가 있는데 이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원래 이만했다면 팽창한 곳에서 새롭게 은하들이 탄생한다. 어우 징그러.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징그러. 너무 징그러. 항공부증 있으세요? 항공부증 있으세요? 공포증은 아닌데 이렇게 징그러.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증가한다. 저는 환공포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런 거 좀 무서워했거든요. 이런 징그러운 거. 근데 이제 저는 낭만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 때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인터넷 같은 거 하면 옛날에는 그냥 커뮤니티에 혐짤 이런 거 그냥 대놓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런 게 있어요. 연꽃 소녀라는 게 있어요. 궁금하면 집에서 검색해보세요. 그 연꽃 무늬를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합성을 해놓은 건데 개 징그러워.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당해서 저는 환공포증이 사라졌어요. 내성이 생긴 거네요. 내성이 생긴 거. 내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일정, 온도가 일정. 됐습니까? 이런 게 정상 우주론이야.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면 안 되느냐? 빅뱅 우주론도 정상 우주론도 공통적인 거. 우주가 팽창하죠.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는 무조건이야. 자, 뭔 소리 하는 거냐? 빅뱅 우주론은 그림도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그려주기 때문에 제가 그린 것도 있고 문제에서 나오는 그림도 그래서 그냥 다들 은하 사이 거리 멀어지겠거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사우주로는 뭔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은하들이 탄생했다라는 걸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마치 은하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혹은 좁아지는 것처럼 그리는데 그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허블이란 아저씨가 은하들이 외부 은하들이 다 흡태한다라는 거를 가지고서 만들었고 그거에 기반한 이론이기 때문에 은하 사이의 거리는 둘 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퀘이사라는 거 기억나시죠? 빅뱅 우주론으로는 퀘이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거리가 곧 시간과 비슷한 개념이니까. 거리와 시간이 비례하니까. 그런데 정상 우주론으로는 퀘이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정상 우주론에서는 멀리 있는 은하는 뭐야? 새롭게 만들어진 애야. 그럼 오래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퀘이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됐어? 그죠? 이게 빅뱅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빅뱅 우주론 뭐 몇 초에 몇 분에 어떤 입자들 만들어지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두 개만 시간대는 우리는 두 개만 알면 돼. 지구과학에서 뭐 커크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3분 38만 년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분과 38만. 3분 때 만들어진 게 뭐야?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헬륨의 원자핵이 형성이 됐어요.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수소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는 수소 대 헬륨이 3대 1 질량비 그리고 개수비로 하면 12대 1인 거죠? 그쵸? 그래서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결정되는 게 언제니? 라고 하면 3분인 거야. 그리고 이건 빅뱅 우주론의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예요. 되셨나요? 왜인지는 안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이 되면서 원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원자가 여기 형성 안 썼네. 원자가 형성됐다라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가 들러붙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되셨죠? 그러면서 방출된 왜 이렇게 떨어져? 노란색? 원자가 형성되면서 방출된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 노란색이야. 우주 배경 복사. 다른 말로는 2.7 켈빈 복사파. 이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38만 년 이전에는 원자핵이든 전자든 세 개만 그릴게요. 그냥 다 어떤 수프처럼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직진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불투명한 우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38만 년 이전의 우주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관측할 수 없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냐면 빛이 직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38만 년 시기에 원자가 형성되면서 원자핵에 전자들이 들러붙은 거죠? 실제로 붙었다는 건 아니고요. 돌고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는 투명한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빨리빨리 가볼게요. 이렇게 오고 시간 많이 잡았죠.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거냐?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아저씨들이 발견을 했는데 좀 디테일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아저씨들이 관측한 장비는 전파망원경이에요. 이 전파망원경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냥 접시 닦다가 우연찮게 관측했고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우주망원경은
이제 그 어떤 발전 순서대로 호비 위성, W맵 위성, 그다음에 플랑크는 보통 영어로 잘 안 쓰니까요. 플랑크 위성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랑크 위성. 이거는 우주 망원경이에요. 말 그대로 우주 공간의 망원경을 그냥 직접 띄어 올린 거야. 이거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면은 틀린 거예요.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최초로 관측한 건 맞지만 그걸 호비 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건 아닌 거예요. 됐어? 얘네들이 관측하고 나중에 우주 망원경으로 다시 한번 관측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로 균일해요. 대체로 균일하지만 버트 완전히 고르지는 않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대체로 고른 편이야. 대체로 균일해. 근데 완벽하게 고르지가 않으니까 완벽하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이나 이것 때문에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주가 완벽하게 고르다면 입자들이 가까워질 이유가 없죠. 모든 방향으로 중력이 완벽하게 일정하니까. 됐어? 완벽하게 고르다면 그러면 얘네들이 뭉쳐지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아주 조금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어떤 균열? 어떤 고르지 않은 어떤 그 굴곡이 있는 거고 거기로 조금씩 모이면서 점점 중력이 강해져서 지금과 같은 별, 은하 같은 것들이 탄생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됐어?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고 우주 배경 복사는 방출 당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에 따라서 파장은 길어집니다. 온도가 감소하고 파장이 길어지는 건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머릿속으로 자 우주가 요만했는데 우주가 왔다시 커졌어요. 그러면 이때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파장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장이 짧았어, 길어졌어. 됐지?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 온도 작아지는 거. 처음에 방출될 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얼마야? 3000켈빈이야. 근데 현재 얼마야? 2.7켈빈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아니겠나? 알겠죠. 수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우주 배경 복사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급팽창 이론만 좀 하고 끝냅시다. 이거 안 하면 다음 시간 좀 애매해져서 안 끝낼게. 급팽창 이론,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해요. 빅뱅 우주론이 끝난 거 아니야? 빅뱅 우주론의 이 밑에다 쓸게. 빅뱅 우주론의 문제.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류가 3개가 있어요. 3개. 그 3가지가 뭐냐? 일단 쓰면 그 3가지는 첫 번째 우주의 등방성 문제. 우주의 등방성 문제. 등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지? 급팽창 우주론. 등방성을 더 쉬운 표현으로. 다른 게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등방성. 우주의 평탄성, 평탄성, 우주의 평탄성이라고 합시다. 등방성 아니요, 우주의 지평성 문제라고 해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평탄성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 문제. 이런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3가지 문제를 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그냥 빅뱅 우주론은 이런 거야 라고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 가모프라는 아저씨는 이 우주 배경 그러니까 이 빅뱅 우주론을 그냥 야 우주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논문으로 제출한 거예요. 논문을 낸 거야. 그럼 논문을 냈다는 거는 수십 장의 그 논문 페이지가 다 수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 수학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모프란 아저씨는 다 계산한 결과 이러한 것들이 나온 거고 그런 결과로 어떤 자기울극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를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떠한 수식적인 결과, 수학적인 결론으로도 추론할 수 없다라는 거.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급팽창 우주론은 일단 시작은 뭐냐? 우주가 갑자기 커졌다는 거야. 급팽창을 언제 했느냐? 빅뱅 직후 우주가 갑자기 커졌다라는 건데 빅뱅 직후 약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당시에 갑자기 우주가 커진 거예요. 자, 이거를 빅뱅 우주론하고 급팽창 우주론을 좀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빅뱅, 급팽창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우주가 그냥 균일하게 커지는 거고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왜요라고 하지만 가모프 아저씨가 계산한 결과 그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우주는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야. 그런데 그 팽창 우주론은 뭐라는 거냐면은 커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때 갑자기 확 커진 거야. 이걸 급팽창이라고 하는 거야. 이 시기에. 이게 급팽창인 거예요. 급팽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급팽창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얘네 세 마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공방성 문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측하는 자, 예를 들면 내가 우주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서도 날라오고 여기에서도 날라오죠? A와 B에서 날라오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완벽하게 균일해요. 죄송해요. 완전은 아니지만 거의 균일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오차값이 소수 6번째 자리예요. 오차값이. 그러니까 2.7 켈빈인 게 아니라 2.7000001도씩 정도만 차이 나요. 우주의 온도는. 이해됐어요? 굉장히 작은 값이고 그거는 사실상 거의 균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뭐야? A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랑 B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왜 같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같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A랑 B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와 반대편에 이 우주 끝과 끝이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안 됐고 상호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도 동일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근데 동일한 거야. 자, 조금 더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친한 건 아니니까 당신들하고 저도 안 친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여기 계시는 몇 분이에요? 8분의 어떤 복장이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코디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특이야. 뭐라고 해? 8명이 다 역겨운 산모티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산모티 뭔지 아세요? 몰라? 하여간 다 코디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저걸 뭐라 그랬나 이거 이구동성을 해. 이구동성 뭔지 아세요? 김치찌개 된장 그거 있잖아. 그걸 만약에 해. 그거 만약에 고태우 씨랑 만약에 또 박재희 씨랑 만약에 해. 둘이 별로 얘기한 거야. 도저히 없어졌네. 둘이 했는데 50개를 했는데 50개가 다 똑같아.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어. 뭐야 이 새끼? 개인가? 생각하겠지. 뭐 아니면 그렇게 뭔가 천생연분인가? 뭔가 짰나? 생각하겠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얘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지금 현재 우주가 있을 때 우주의 실제 크기 그리고 이 점선은 우주의 지평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이 관측 가능한 우주예요. 지평선이라는 말 자체는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 한국에서 보기 힘들지만 지평선이 있으면 우리는 지평선 내가 생각해봐. 지평선 밖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밖에 있는 녀석이 뭔지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런 걸 관측 가능한 우주, 상호작용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지평선이라고 해요. 근데 현재는 우주의 실제 크기보다 지평선이 더 작아. 그 얘기는 양쪽에 있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A와 B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급행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급행창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자, 옛날에 우주가 지평선보다 작았어. 근데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똑같은 크기로 빛의 속도로 팽창하겠네? 근데 우주는 호로록 커졌네? 호로록 커졌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A 지점과 B 지점이 다 여기서 쏙닥쏙닥 다 이미 짰어. 상호 교환했어. 정보 교환했어. 상호작용했어. 그리고 갑자기 확 커졌으니까 그 두 지점의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동일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일단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평탄성은 뭐냐? 우주는 평평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주는 평평해요. 자, 얘는 빨리 얘기 끝낼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제 욕 많이 하고 있죠? 안 끝내, 그렇죠? 우주의 평평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주의 어떤 임계밀도, 우주의 공률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어떤 우주의 어떤 밀도 값이 있어요. 근데 그 우주의 밀도 값도 딱 정확하게 일치해요. 어떤 특정 밀도 값과 어떤 특정 밀도 값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특정 밀도 값보다 실제 우리가 계산한 밀도 값 소수 8번째 짜리인가? 그것보다 1이 크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자들이 다 붕괴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우주의 밀도가 그 소수짜리 1보다 1만큼 작더라도 우주는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너무 팽창 속도가 느리고 결론적으로 수축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어떤 우주의 밀도, 과학자들이 밀도를 계산해봤는데 말도 안 되게 그 값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모든 경우의 수들은 뭐 저거 있잖아요. 너무 옛날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거 하잖아. 그 뭐야? 몇 번의 미래를 갔는데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없어. 그런 것과 같은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우주의 밀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냐? 어떻게 그건 일치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주가 너무 확 커진 거예요. 확 커져서 이게 밀도가 실제로 임계밀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커져서 너무 평탄해서 마치 밀도가 그 값과 같아 보이는 거야 라고 설명해요. 자, 이해 안 되시죠? 이거 다음 주에 다시 보강. 임계밀도를 얘기 안 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하여간 그런 문제를 급팽창 우주론으로 설명한다. 마지막 자기 홀극은 뭐냐? 지구뿐만이 아니라 자석이 있어. 그러면 자석이라고 하는 거 막대 자석을 그리면 N극과 S극이 있고 N극에서 자기력선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죠. 이거 자르면 어떻게 돼? N극 S극으로 나뉘나요? 막대 자석이 2개 되는 거지? NS가 2개 되는 거잖아. 됐어? 자기 홀극이라는 건 뭐냐면 홀이 뭐야? 홀의 비는 뭐야? 혼자 있는 애비가 홀의 비잖아. 그래서 자기 홀극은 혼자 있는 극인 거예요. 예를 들면 N극 그냥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거 있어 없어? 이런 거 없어요? 빅뱅 우주론으로 가모프 아저씨가 계산해봤더니 이게 있어야 돼. 됐어? 계산해봤더니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우주에 없어.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 우주가 초반에 얘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너무 확 커져서 이 녀석의 밀도가 너무 작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런 거야. 됐어? 내가 만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교과 내용이야.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살짝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